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부동산국법 8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교적 좀 간단하게 왜 정답인 부분을 위주로 해서 비교적 간략하게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보죠. 41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은, 여러분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6가지는 대부분 다 암기를 하고 계시죠. 자, 첫 번째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입니다. 자, 이게 정답이 되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또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 그 도시적 외지역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지정입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그리고 3번에 그 도시 및 중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은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모두 도시군관리구로 결정이 될 대상이 되죠. 그리고 5번에 지구단위계획구의 지정이라든지 6번에 입지규제 치수구의 지정은 전부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문제죠. 42번. 자, 부동산공법상 행정쟁송이나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죠. 그 광역도시계획은 그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취소 등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43번. 자, 국토교육법상 광역계획권이 특별시와 도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됐습니다. 즉, 두 개의 시도관할구역에 광역계획이 지정된 경우죠. 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광역계획권의 둘 이상의 시도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서 1번이 정답이 되죠.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는 서울특별시고요. 서울시고, 그리고 밖에는 이제 경기도가 되죠. 경기도. 그래서 서울시,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역,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묶어서 광역계획을 지정됐습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됐죠. 이렇게 광역계획의 둘 이상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됩니다. 이때는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죠? 광역계획의 지정권자는 도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되고요. 이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그렇죠. 관계된 시도지사,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그렇죠.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즉,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어서부터 3년 내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되죠. 만약에 광역계획권 지정으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자, 관계된 시도지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했지만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하죠? 그렇죠.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그때 조정 신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죠. 만약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었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를 근거할 수 있죠.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협의를 근거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직접 조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문제가 되죠. 그래서 43번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자,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특별시장과 도지사와 협의해서 수립할 자를 정하는 게 아니고 관할 시도지사, 관계된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합니다.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3번. 위 2번의 관할 특별시장과 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관계된 시도지사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4번 인접 관할 구역 일부를 광역계획원에 포함시킬 때 그때는 구군업면이죠. 군 그리고 업면 단위로 일부를 광역계획원에 포함시킬 수 있죠. 인접 관할 구역 일부를 광역계획원에 포함시킬 때 최소 단위는 구군업면 단위로 일부를 광역계획원에 포함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자, 43번은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네. 다음 44번. 자, 국토교획법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주민이 제한을 하고자 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죠.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제한할 때는 대상 지역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이고 나머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라든지 입지 규제 지소구의 지정과 변경하는 제한이라든지 그죠? 지구 단위 구역 지정과 변경 제한은 전부 대상 지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45번. 국토교획법상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도시군관리구의 이관권자고 결정권자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네, 1번.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당구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죠. 위반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함이 원칙인데, 자, 2번에 같이 봅니다. 시당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당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그렇죠. 시당군수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46번. 자, 국토교획법상 공동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죠. 이런 공동구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틀렸죠. 이런 공동구는 법상 누가 관리하죠? 제가 그 수업할 때 농담으로 맨홀 뚜껑 위를 지날 때마다 이거라고 그랬죠. 관할 시청군청이 관리한다고 해서 공동구는 법상 누가 관리합니까?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구를 법상 관리하게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르는 것은 광역시설이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라고 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출제가 자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죠. 나머지도 평이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그 46번의 보기 3번하고 4번은 비교해서 암기를 꼭 하시고요. 즉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요. 그죠? 이런 것들 잘 암기를 해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7번. 자, 국토교획법상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타인 토지 출입, 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여러분 타인 토지 출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은 관할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게 맞는데 시행자,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7번 문제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출입할 날에 며칠 전까지, 그렇죠. 7일이죠. 출입할 날에 7일 전까지 미리 출입의 일치와 장소를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3번.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성낙을
바다, 택지나 담장 등으로 둘러싸인 타인토리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타인토리 출입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일출절 일몰 후에는 타인토리 출입을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하게 되죠. 다음 4번. 타인토리 출입 등 행위로 인해서 손실 입은 자가 있으면은 그 출입 등 행위를 한 자,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손실을 보상할 자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네. 행위자가 아니고 출입 등 행위를 한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또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 보상하게 되죠. 5번. 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손실 보상할 자와 손실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손실 보상은 협의 원칙이죠. 다만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46번. 자, 국토교육법상 개발이익 허가 절차, 그 개발이익 허가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을 할 때는 어차피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이 완료되어서 그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자부 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죠. 1번 틀렸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그 다음에, 자, 2번. 개발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없으면 며칠이죠?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네. 3번. 공업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 부분에서 형질 변경 허가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 개발허가 신청할 때 토지 형질 변경 허가할 수 있는 허가 규모, 형질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는 우리 암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웃을 겁니다. 자, 농공관, 즉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이 허가될 수 있죠. 농공관 3만, 그리고 본옥이죠. 보존옥지지역, 본옥,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본에서 보존옥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얼마죠? 5천, 본옥, 자본 5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이 허가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도지역이죠.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 허가비 원칙인데, 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입니다. 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밖에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도록 이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3만 제곱 미만 범위에서 형질 변경 허가 규모를 각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8번에 3번. 자, 공업지가 아니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3만 제곱 미만 범위에서 형질 변경 허가 규모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4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상 준공사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개발 행위 허가 대상 중에서 준공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3가지가 있죠.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1개월 이상 장기간 쌓아놓는 행위는 물리적 공사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하고 그리고 토지 분할은 준공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법상 준공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죠. 중요하죠. 5번.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은 그 규모가 경비하기 때문에 개발의 규모가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인 절토, 성토는 개발허가를 받지 않죠. 다만 포장은 재배돼요. 그러니까 포장의 경우에는 높이가 50cm 이내, 깊이가 50cm 이내여도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장은 포함되고, 틀렸죠? 포장은 제외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허가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포장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대상에도 제외되고 그 다음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외의 지역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등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죠. 조금 어렵게 난이도를 높여본 문제였죠.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49번이에요. 국토교육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로 틀린 것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도 실제로 출제가 됐었죠.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공원, 녹지, 학교, 수도 등이 하수도 등이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조건이 있는 걸 조심해야 돼요. 학교 중 고등교육법상 제2조에 따른 학교 즉 대학을 의미하죠. 대학은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포함됩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는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맞는데 그 뒤에 봅니다. 인근의 수도부터 기반시설 부담구까지 연결수도도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포함돼요. 연결수도 포함돼요. 그리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도도 기반시설 부담구 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연결하수도도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어서 연결수도, 연결하수도가 포함됩니다. 지금 4번, 5번의 부분도 정답을 결정할 확률이 높죠. 출제가 된다면 꼭 챙겨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연결수도 포함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0번. 방제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방제지구는 세 번 되죠.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로 세 번 되는데 1번 같이 봅니다. 자,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개방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가 되죠. 자연 방제지구가 틀렸습니다. 2번,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 지구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개방을 목적으로 하면 자연 방제지구. 그래서 1번은 시가지 방제지구, 2번은 자연 방제지구 설명을 이 정도 개념은 구분하셔야죠. 그 다음에 방제지구 안에서는 풍수의 산사 때 지방 붕괴 그리고 지진 그 밖에 재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서 밑줄 그쪽 도시군 계획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게 되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죠. 여러분 용도지원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용도지원의 건축제한. 용도지원의 건축제한은 원칙적으로 뭐죠? 용도지원에서 건축제한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조례죠. 원칙. 용도지원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용도지원에서의 건축제한을 특례로서 조례에 의하지 않는 것. 조례에 의하지 않은 용도지구가 4개를 꼭 입어야 되죠. 예를 들면 고도지원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고도지원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고도지원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죠.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원에서의 건축제한은 대통령령 국토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죠.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즉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발진흥지구죠.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의하게 되죠.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위배되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자,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전부 공통점이 조례에 의하지 않는 거죠. 여기 4개,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 조례에 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방제지구에 해당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방제지구는 조례에 의하지 않는 용도지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방제지구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해서 건축제를 받게 되는 거죠. 4번. 시도지사는 풍수의 산사태 등 동일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방제주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장들은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방제지구 의무 지정 대상 2개가 있잖아요.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이거나 그 다음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를 결정 고시하여야 하고 5번. 위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는 반드시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포함하여야 합니까? 포함하여야 한다. 이 5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4번과 5번은 방제지구 의무 지정 대상이 됩니다. 네. 전부 출제가 됐었거나 출제에 관련된 영역에서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된 겁니다. 다음 51번. 51번도 약간의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여러분, 국토교법상 생산관리직은 도시적 외의직이잖아요. 도시적 외의직의 산업유통개발진주, 즉 개발진주가 지정되고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어서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 경우 완화 적용되는 금필과 용적률의 제한들을 옳게 잡지은 것은 여러분 21개 용도지역별 금필과 용적률의 제한들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지정됐습니다. 어떤 용도지역에 자연취락지구 지정됐거나 그 다음에 개발진주가 지정됐죠. 개발진주가 지정됐습니다. 네. 자개는 수공으로, 수산종 보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네. 자, 여러분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용도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면 금필의 지대한도를 턱내서 따로 행하죠. 자연취락지구의 금필은 어떻게 되죠? 60% 이하죠. 어떤 용도지간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면 금필을 60% 이하 부분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개발진주입니다. 여러분, 개발진주는 2가지가 있죠. 네.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주,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주로 나누시잖아요. 여러분, 도시적 외의 지역에 개발진주가 지정된 우선 금표를 특례로서 얼마죠? 40% 이하 부분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주는 얼마죠? 30% 이하 부분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하게 되죠. 64 암겨놓고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도 형성한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금표율은 64, 34, 67, 8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네, 해설 자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지단들을 따로 정할 수 있죠. 네, 개발진주는 얼마죠? 네, 18 그렇게 오잖아요. 그죠? 네, 18이니까 동그라미 하나씩 붙이면 되죠. 즉 한마디로 도시적 외의 지역에 개발진주가 지정된 우선 금표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 부분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관리지역은 도시적 외의지역이잖아요. 생산관리지역에, 즉 도시적 외의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주가 지정되면은 금표율은 얼마죠? 40이죠. 금표율은 특례로서 4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용적률은 얼마죠? 100% 이하 부분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도시적 외의지역에 뭐 지정됐죠? 개발진주가 지정되고 그 개발진주가 다시 뭐 지정됐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은 이런 도시적 외의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될 금표율은 150%까지 1.5배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1.5배까지. 그래서 네, 도시지역 밖에 생산관리지역에 개발진주가 지정된 곳은 생산관리지역에 개발진주가 지정되고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네,
금표율은 40% 1.5배니까 60%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군조를 정할 수 있도록 60%까지 금표율은 완화적이 가능하고요. 용적률,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면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하니까 200%가 2배잖아요. 100%의 2배. 얼마죠? 200. 200%까지 용적률이 완화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한 6, 7년 전에 유사한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네, 출제 범위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52번. 국토교법상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1번. 그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 청구 대상이고요. 그 10년 미지평의 지목이 대인 토지는 물론이고 그 토지에는 건축물과 기타 정착물도 매수 청구 대상에 제외해가지고 포함이 됩니다. 틀렸죠? 2번. 10년 미지평의 지목이 되지어도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이 되었거나가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로가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되지어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상 실시계획 인가고시죠.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사업 절차상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죠. 3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에 관하여 국토교법상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추정하죠? 그렇죠. 공시법을 추정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추정하고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 추정하죠.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에 추정되는 법은 공치법,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을 때 준용되는 법은 지방재정법. 비교해서 암기하신 거잖아요. 5번. 매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몇 년? 2년 내에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되죠. 5번.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 즉 매수 거부 시에는 10년 미집행 장기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에는 일정한 개발이가 허가될 수 있죠. 매수 거부. 즉 도시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관할 시청에 매수 청구했는데 그 매수 청구 받고 6개월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통지한 매수 거부잖아요. 매수 결정을 알려놓고 2년 내에 매수하지 않으면 뭐죠? 매수 지연이죠. 매수 지연.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는 다음에 개발이 허가될 수 있죠. 즉 3층 이하 단독주택 허가됩니다.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3층 이하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가될 수 있죠. 그리고 청소와 상관없이 공작물 설치가 허가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네, 이런 부분은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니까 꼭 준비해 두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52번에 5번 봅니다.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층인 단독주택 등이 허가될 수 있다. 옳은 것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53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철도공단의 장. 이런 국가철도공단법상 국가철도공단은 공공기관입니까? 정부 출연기관입니까? 정부 출연기관이죠. 정부 출연기관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이잖아요. 비행정청은 행정처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합니까? 제안입니까? 제안. 그죠? 그래서 국가철도공단회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죠. 행정청은 행정처에게 제안이고요.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니까 중앙행정부 제 장관이죠. 행정청이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 등장한 행정처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하죠? 요청해서 행정정보추정기관 비행정청은 국토교통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행정청은 행정청 국토교통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늘 비교했잖아요. 그죠? 네. 본래 이런 명령은 이렇게 주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53분의 1번은 틀렸고요. 2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의 면적은 얼마죠? 10,000제곱미터. 분할 후 각각의 사업시행지구별 면적 규모는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분할 지정이 가능합니다. 5,000제곱미터 틀렸죠? 3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담기간이 끝난 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청회 개최를 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입니다. 그래서 3번을 이렇게 바꿔야 되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4번 자연녹지적, 생산녹지적, 도시적 외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 되죠.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과 도시적 외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된 경우에만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과 도시적 외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무슨 녹지죠? 그렇죠. 자연녹지.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 중 어디? 그렇죠.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하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여러분 여기 서울이에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고 나가면은 이제 도시지역 외 그렇게 합시다. 자, 도시지역에서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3개 불러주세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본래부터 개발 목적으로 즉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된 개발 목적의 개발 용도, 시가와 용도, 개발 용도가 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없는 녹지가 무슨 녹지죠? 보전 녹지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보십시오.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나가면은 도시적 외지역. 이 도시적 외지역은 개발이 유보되어 있거나 보존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이죠. 미개발지역.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 미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은 이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게 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되는 경우에 하나요. 즉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정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만 도시적 외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하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생산녹지지역이거나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림 그래서 늘 설명드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3번에 4번 다시 읽어봐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도시적 외지역, 미개발지역이잖아. 이 미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만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여기 뒤에 붙는다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도시적 외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의 해제가 아니고, 그죠?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그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다음날이 빠졌군요. 53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54번 같이 볼까요? 네, 54번.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죠. 환지계획 인가권은 시험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이거라 그랬죠. 누구죠? 특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지계획 인가권 자꾸 외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으로부터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 청산한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않죠.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잖아요. 네. 종전 토지의 하필 분필로 인한 변경, 그죠? 그리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 청산하는 내용으로 변경, 그 다음에 종전 토지나 건축 소유자의 동의에 의한 변경, 지적 측량 결과 반영을 위한 변경은 변경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않게 되죠. 다음 3번.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를 토지의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 7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종전 토지와 환지를 토지의 위치가 같고, 지목이 같고, 면적 비율이 같고,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 7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를 정하자는 원칙을 뭐라고 하죠? 적응 환지. 그래서 환지계획 작성 원칙은 적응 환지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이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분양 설계 기준,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3개가 있죠. 3개. 그 3개가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54번에 3번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될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7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거기서 이 중에서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나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 처분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작성 기준, 관리 처분계획 작성 기준이 되는 거죠. 환지계획 작성 기준하고 관리 처분계획 작성 기준을 비교해서 기억하셔야죠. 네. 4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수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정환지할 수도 있고, 또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수 토지가 되지 않도록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있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과수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잖아요. 5번.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채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이런 게 미칠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이게 뭐죠?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일이죠. 환지 지정을 제한하고 금전 청산할 수 있는 기준일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법상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금전 청산을 할 수 있는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또는 공채 개최를 하겠다고 공고한 날이 기준일이고,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나가잖아요.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는 이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환지를 줍니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합니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권리를 금전 청산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의 다음 날부터 다가구 주택, 이런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는 가능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니까 구분 소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의 다음 날부터 기억나죠. 다가구 주택을 뭐죠? 다세대 주택으로, 즉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서 구분 소유를 하고 토지 소유자를, 토지나 건축 소유자를 늘리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투기꾼이 지분 쪼개기를 하는 수법이잖아요. 이렇게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이 동그라미 1번, 2번 등에 해당하면은
네, 환지 지정이 제한되고 전부 그 권리를 금전으로 청산해서 쫓아내게 되죠. 네, 그 정비법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고요. 도시개발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고요. 네, 두 개. 자, 그래서 5번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채에 청원한 사항을 공관월의 다음 날부터 다가구 주택이 다시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 지정이 제한되고 금전 청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요. 난이도가 좀 있지만 여기까지도 출제 범위라고 보셔야 돼요.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서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정비법에서 유사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네. 55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합은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의 정보를 작성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가 아니고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도시개발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의 성립 요건은 등기가 되죠.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성립하죠. 3번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사업에 동의한 자로 하고 틀렸죠.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근데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사업 동의와 관계없이 당연히 조합원이죠. 그래서 동의한 자의 하나의 조합원이다. 틀렸습니다. 3번 조합 임원은 의결을 가진 조합원이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죠. 4번 총회 권한 중에서 정관 변경은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 총회 조합원 정부가 참석하는 회의가 총회잖아요. 그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총회 의결사항 중 그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는 것은 암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대의원에서 대행을 할 수 없는 것. 네, 정관 변경은 그죠? 대행할 수 없잖아요. 총회 필수 의결사항이 되죠. 네. 그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 결정도 총회 필수 의결사항이죠.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잖아요. 정관개발 환지계획 작성 및 변경 등으로 쭉 나가면 되죠. 정관개발 환지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네, 조합의 합병 해산 결정 등도 대행을 못하게 되잖아요. 암기하는 방법 기억날 겁니다. 정관개발, 환지 위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다음, 네, 5번. 의결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은 네,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의원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정비조합은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오케이. 56번.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의 사업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너무 중요해요. 지정권자가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여러분 그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완료되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제 공사 완료를 공고하게 되죠. 공사 완료를 이제 공고하게 되고요. 이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 다음날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지는 것을 보잖아요. 네. 그때 수용 방식으로 공사 완료되면은 농지나 임야 상태인 토지가 이제 택지도로 조성됐죠. 택지도로 조성되는데 여기서 공급되는 토지가 두 개잖아요.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됩니다. 원형지죠. 그리고 나머지 구역 안에 3분의 이상은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 조성 토지가 공급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났을 때 건설회사에 공급되는 토지는 두 가지죠. 네,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미개발된 상태, 원형지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그때 조성 토지 공급 방법이에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는 조성 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의무는 있지만 조성토지 공급 계획은
지정권자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진짜 강조했죠. 그 오렌지 공급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선토지 공급 계획은 지정권자의 승인 대상이 아니고 조선토지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은 눈 뜨고 당하는 부분이에요. 암기하고 들어가도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56번의 5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지문들입니다. 이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던 지문들은 계속 읽어서 그 지문이 익숙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읽으면 왜 틀린지를 해설지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57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에 다음 날까지 해가지고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해요. 환지 예정지 처분의 법적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예요. 왜냐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환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효력이 존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죠. 1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다음 말이 틀린 거예요. 다음 2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사용 수익하러 갔는데 사용 수익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든지 수업할 때 설명했죠. 방목 들고 조폭이 유치권 행사 중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잖아. 이럴 경우에는 사용 수익 시작할 날, 사용 수익 시작할 날을 즉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용 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하여 줄 수 있죠. 따로 정하여 줄 수 있다. 3번. 환지 예정지 처분은 그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 예정지 지정은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만 어디로 이전시키죠? 그렇죠. 환지 예정지로 이전을 시키게 됩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의 종전 토지에 대한 처분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있어요. 이 처분권이 예정지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죠. 사용 수익 처분이 모두 이전해야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처분은 소유권 이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그중 사용 수익,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새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로 이전시키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4번. 환지 예정지 처분으로 지역권 또는 임차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해줄 것을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 누구에게? 종전토지나 건축 소유자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손실보상업을 지급한 시행자는 종전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손실보상 청구는 시행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토지 또는 종전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58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허용됩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중도상환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원칙이지만 착오로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가능하잖아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총액 등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범위죠. 5년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조례로 정하게 되죠.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죠. 5년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상환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발행자가 정한다도 틀렸고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이제 숙지를 해 나가야 되죠. 5번.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 1부터 기사에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5번.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일정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일정을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다음 59번부터는 잠시 휴식에 진행하겠습니다.